영상에 사용된 일부 음성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한 AI 보이스이고 그림은 그래픽 레코딩 기법으로 직접 그린 사파입니다. 그래픽 레코딩이 궁금하다면 프로젝트 좀의 신간 처음 배우는 그래픽 레코딩을 참고하세요. 번역, FAQ, IT 도서 번역가에게 묻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개발자 신상재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많이 받는 질문을 FAQ로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질문이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정보인데요. 번역자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번역할 책이나 번역자의 자격, 번역하는 방법이나 번역하는 기간, 번역하는 장소, 번역하는 이유까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억지스럽긴 하지만 6하 원칙을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What, Who, How, When, Where, Why의 순서로 진행을 해볼게요. 발표자 소개.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번역하는 개발자 신상재라고 하고요. 이제까지 10여 권의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했던 책 목록은 링크 어딘가에 붙여놓을게요. 현재 모 IT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업무의 시간에는 좀이라고 하는 1인 출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개발자라고 하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는 게 보통인데요.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법을 최적화하는 실험으로 출판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실험을 해보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지라 시행착오하면서 최적화하기는 힘들거든요. 나중에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랑 도서 출판 프로세스는 거의 똑같습니다. 심지어 시공간을 초월하는 노마드식 협업은 출판 프로세스 쪽이 훨씬 앞서 있어요. 1인 출판 프로젝트 소식은 좀 아이오 블로그에 조금씩 올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한번 들러봐 주세요. 다루는 내용. 그럼 먼저 what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종이책 번역에 관한 겁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전자책 번역하고도 똑같아요. 주로 종이책을 번역하는 공정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콘텐츠 번역은 다루지를 않을 거예요. 저작권이나 협업 방식이 종이책을 처리하는 방식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인쇄나 유통 관련 내용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전반적인 출판 프로세스보다 번역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역 관련 역할자. 번역은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날 겁니다. 번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번역을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번역과 관련된 역할자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번역의 최종 산출물은 번역서예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중간 산출물이 만들어집니다. 산출물을 중심으로 연관된 사람을 찾다 보면 번역하는 전체적인 공정과 역할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최종 산출물인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만드는 저자와 그걸 옮기는 번역자가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엔 책을 소비하는 독자가 있습니다. 독자마다 책을 읽는 목적도 다양한데요. 책 내용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책을 평가할 목적으로 읽고 리뷰를 다는 사람을 서평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서평단은 책을 읽는 시점과 목적에 따라서 베타 리더하고는 구분이 돼요. 이건 뒤에서 다시 다루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중간 산출물을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이 그림에서 번역 데이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텍스트 파일이나 워드 파일 같은 북 디자인이 입혀지기 전에 온 겁니다. 보통 번역 결과를 제출할 때는 텍스트 파일이나 MS 워드나 한글 파일을 보내는데요. 이걸 편집자가 가공해서 어도비 인디자인 파일에 옮기고 인쇄소로 보내게 됩니다. 편집자는 책을 기획하고 원고를 검수하는 등의 총지휘자예요. 출판사에 소속된 분도 있고 프리랜서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책의 표지나 내지의 템플릿을 만드는데요. 역시 출판사 소속이거나 프리랜서입니다. 베타 리더는 책의 난이도나 전문성에 따라서 섭외하기도 하고 섭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여러 명의 베타 리더를 두기보다는 딱 한 사람의 감수자를 두기도 합니다. 베타 리더와 감수자의 차이는요. 감수자가 해당 분야의 권위자라고 한다면 베타 리더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일 수도 있고 현업 담당자일 수도 있고 입문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독자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서평단 이야기를 했는데요. IT로 치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클로즈드 베타 테스터나 3자 테스터가 베타 리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양선된 원고에 피드백을 주면서 책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평단은 얼리 어댑터나 유튜브 리뷰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완성된 책에 리뷰하는 거라서 마케팅 목적이 강합니다.
다음은 계약서를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작권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작정 번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번역은 상관이 없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출판 번역에는 크게 두 가지 계약서가 필요해요. 번역자와 출판 사이에 하나, 출판사와 출판사 사이에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먼저 출판사 간에 쓰는 계약서를 해외 번역 출판 계약서라고 하는데요. 이때 각국의 저작권 에이전시가 다리를 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권 계약이라는 게 이거예요. 번역자는 개인적으로 판권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출판권이라서 그렇습니다. 번역자는 번역자일 뿐이고 책을 출판하는 발행인은 아니잖아요. 번역자가 체감하는 건 국내 출판사와 계약하는 번역계약서입니다. 이 번역계약서도 출판사마다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용역계약이나 저작권 양도계약, 저작재산권 설정계약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번역을 하려고 하면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IT로 비유하자면 SI 프로젝트랑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사와 개발사가 공동 저작권을 가지고 고객사에게 사용권을 주는 방식도 있고요. 저작권은 고객사가 가지고 개발사는 용역비만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보통은 번역자가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출판사는 독점적인 출판권을 가지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간혹 용역 계약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번역은 장당 얼마를 받는다라는 매절 계약이 대부분이라서 인세 계약이 아닌 한 체감되는 정도는 비슷합니다. 다만 납기를 지키지 못할 때의 페널티나 번역비 입금식이나 방법 등이 서로 조금씩 다를 거예요. 번역 의뢰를 혹시 받는다면 계약서의 초안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서는 저자에게 확인받고 싶은 내용을 써서 보내는 건데요. 간단히 메일 본문에 써보내기도 하고 양이 많으면 엑셀로 정리해서 첨부하기도 합니다. 번역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질의서는 없어도 되는데요. 간혹 원서의 뉘앙스가 헷갈린다거나 원서의 오류를 발견했다거나 번역서를 현지화를 하려는데 동의가 필요할 때 질의서를 보내곤 합니다. 다만 저자에게 직접 컨택을 하는 건 출판사와 에이전시가 극도로 꺼리는데요. 처음 문의할 때는 편집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로 치자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해요. 회의를 하더라도 중간 역할자가 필요하고요. 일종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저자가 직접 소통하는 것을 허용을 한다면 출판사와 에이전시는 참조를 해주고 직접 저자에게 메일을 보낼 때도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저자가 SNS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번역자 입장이 아닌 독자나 팬의 입장으로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번역자의 자질. 이제까지 번역에 관련된 역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번역을 하려면 나 자신이 어떤 소양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번역자로 적합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번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 질문은 뉘앙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개나 소나 다 하나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나요? 라는 의미로 자신을 낮춰서 하는 말이거든요. 이 질문을 관점을 바꿔서 다시 물어볼게요. 번역은 아무나 시켜주나요? 앞의 질문은 번역하는 번역자의 입장이고요. 뒤의 질문은 번역을 의뢰하는 출판사 입장이에요. 번역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해당 분야의 지식이 있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이 정도면 번역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출판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출판사가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런 사람일 거거든요. 상품으로 손색 없는 번역서를 제때 완성할 수 있는 사람. 상당히 냉정한 얘기예요.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일정 수준의 품질이 나오지도 않고 적시의 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번역을 맡기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번역서는 일기장도 아니고 블로그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말에 공감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와닿을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개발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개발은 아무나 시켜주나요? 이 두 가지로 생각해보죠. 앞의 질문에서 단어만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개발자이거나 프로덕트 오너의 입장이라면 쉽게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발자 면접을 봤다고 칩시다. 도메인 지식도 있고 소스 코드도 잘 읽어요. 이걸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물론 도메인 지식도 중요하고 코드 분석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오류 없이 동작하는 코드를 짤 수 있어야 되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적시에 완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의 내용에 이어서
그렇다면 좋은 개발자는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좋은 번역자가 어떤 번역자인지도 알 수 있거든요. 번역자는 저자의 글을 분석하고 자기 말로 옮겨 쓰는 사람입니다. 개발자는 as is의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고 자신의 코드로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한편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여러 사람과 협업을 하게 됩니다. 기획자나 프로덕트 오너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사람은 좋은 개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개발이 끝나더라도 버그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하기 전까지 3자 테스트를 하면서 놓친 결함을 찾곤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불편한 개발자도 있을 거예요. 좋은 개발자는 테스터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제품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개발자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고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고객에게 가치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도메인 지식이 있고 아무리 코드를 잘 짜더라도 가치를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많이 돌아왔는데요. 여기까지 봤다면 좋은 번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감이 왔을 겁니다. 우선 저자의 이야기를 분석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편집자나 기획자의 의도를 이해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베타 리더가 주는 피드백을 참고해서 책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독자의 아쉬움을 책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이 좋은 번역자예요. 여기서 저는 IT 지식이나 외국어 역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IT 지식이나 외국어 실력이 있어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 반대로 IT 지식이나 외국어 실력이 없어도 되는 거냐?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리 생각하는 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IT 지식의 경우에는요. 현업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따라할 수만 있으면 어느 정도 번역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독자의 질문에 대응할 정도로 자기 학습은 필요하겠죠. 기술 부채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청산하셔야 됩니다. 외국어는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 네 가지 중에서 읽기만 가능해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읽는다라는 얘기는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아니고 의미를 읽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어 한자를 소리내서 읽지 못하더라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자는 텍스트를 보기 때문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려고 하는 맥락만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생소한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의욕으로 풀어쓸 수가 있어요. 최소한 필요한 수준은 독자에게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지 않도록 단어를 잘 가려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저자의 의도를 꿰뚫는 이해력이나 독자가 뭐가 결핍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채는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그걸 쉽게 전해주는 전달력이 있으면 좋겠죠. 원고의 결함을 찾아내는 관찰력, 반복되는 재작업을 견뎌내는 성실함까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번역자에게 필요한 자질을 다 갖춘 겁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외국어와 배경 지식은 기본이고요. 머리로 이해한 거를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입으로 말한다는 거는 옆 사람에게 설명하듯이 친절한 구어체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어보다는 한국어를 잘하는 게 전달하기 좋고요. 저자와 독자로 빙의할 수 있다면 저자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하는 데 큰 도움 될 겁니다. 결국 번역자는 영매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IT를 하는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번역자로 적합할까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 습득하는 분 계시죠. 스파이킹한 거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도 잘 해주시고 개발 표준까지 잡아버리고 이런 분은 이미 번역자가 될 자질을 충분히 갖춘 분입니다. 그 밖에도 블로그나 유튜브로 새로 익힌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분들 계시죠. 이런 사람들도 훌륭한 번역자 후보입니다. 출판사가 저자나 역자를 수배할 때 이런 사람을 픽업하는 이유는요. 인지도를 감안을 해서 판매 부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산도 물론 있지만 품질과 납기, 근면함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소스로 코드 리뷰를 잘하는 사람, 새로운 동료에게 OJT를 잘하는 사람, 신제품이 나오면 먼저 써보고 리뷰를 남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번역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번역 공정. 이제까지 번역에 관련된 역할자를 소개하고 어떤 사람이 번역자로 적합한지 who라는 주제어로 풀어봤는데요. 다음은 번역하는 과정을 how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까 번역하는 공정과 협업 방법, 번역하는 팁 순서로 살펴볼게요. 먼저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러합니다. 앞에서 역할자 설명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때 본 역할자 중에
번역자와 관련이 있는 건 편집자와 베타 리더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역할자는 편집자를 통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번역자가 직접 컨택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그림에 있는 작업 흐름을 살펴볼게요. 먼저 편집자는 어떤 책을 번역할지 출판사 내부에서 기획회의를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같이 협업을 해본 번역자가 있다면 역자 후보로 내정하기도 하죠. 번역 내정자가 있다면 원서를 검토할 때 그분에게 의견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역자가 책 괜찮은데요? 라고 피드백을 주면 출판사는 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하죠. 출판사가 입찰에 성공하면 번역 의뢰를 합니다. 번역자에게 원고를 보여주고 참여 의사를 물어보죠. 번역자가 긍정적이면 번역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럿 번역을 거치게 되는데요. 출판사가 몇 페이지 지정을 해주면 그거를 번역자가 샘플로 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단 이거는 그 번역자와 첫 계약인 경우에 한 번 정도만 해요. 이후에는 생략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파일럿 번역이 괜찮았다면 계약으로 넘어가겠죠. 예전에는 대면으로 계약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우편이나 전자결제로 하기로 해요. 계약서에는 번역비나 납기, 저작권이나 출판권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요. 진척을 확인하는 방법, 증정 부수 몇 권, 번역자의 할인 혜택 같은 부가적인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번역비는 일부를 착수금으로 주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출판사 특성상 자금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출간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잔금이 치러지기도 합니다. 이건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계약이 되었다면 이후에는 이제 번역을 시작하면 됩니다.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분량으로 작업 원고를 공유를 하면서 진척사항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빠르면 이 과정에서 베타 리딩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베타 리더는 출판사에서 수배를 하기도 하지만 요즘엔 번역자가 직접 섭외하기도 합니다. 번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봐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이 오거든요. 베타 리더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출간 후에 나오는 책이랑 약간의 선물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출간 기념회 같은 걸 열어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베타 리더에게 가는 리워드는요, 보통 출판사에서 준비를 해주세요. 좋은 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거든요. 참고로 베타 리더를 섭외할 때는 가상의 독자를 상정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모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필요하고요. 완전 입문자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지 다양한 독자층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거든요. 베타 리딩은 번역을 하는 중에 나눠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완성된 촉으로 한 번에 치러지기도 합니다. 책의 분량이나 난이도를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하실 거는 이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베타 리더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베타 리더가 피드백을 쉽게 줄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돼요. 베타 리딩을 일찍 할 때는요, 교정 교율이 되어 있지 않은 무척 거친 원고이기 때문에 베타 리더가 읽다가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품질을 높인 상태에서 부탁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베타 리딩도 끝났고 번역자가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완성된 원고를 편집자에게 인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원고를 완전 원고라고 해요. 편집자는 이걸 받아서 원고를 다듬게 되는데 동시에 디자이너에게 북디자인 의뢰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 편집자는 납품받았던 완전 원고를 검수를 하죠. 이때 오탈자나 비문을 보완을 합니다. 이 과정을 교정 교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문장을 다듬어서 광을 내는 것을 윤문이라고 합니다. 디자이너가 북 디자인을 완성을 하면 그 위에다가 글자들을 입히게 되는데요. 일종의 디자인 템플릿에다가 원고를 부어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종 이 과정에서 글이 넘치거나 누락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요. 폰트가 안 맞아서 글자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정 교율은 최소 3번 정도는 해요. 원하는 품질이 나오지 않으면 3번 이상 할 때도 있고요. 인쇄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원고를 인쇄소로 넘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합판이라고 불러요. 그 뒷과정은 인쇄랑 유통 과정인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번역을 할 때 뭐부터 시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쓰는 방식인데요. 10여 권 정도 번역을 하면서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보는 거는 본문이 아니고 목차인데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가 있고 작업 분량을 가늠할 때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보는 건 머릿말입니다. 저자의 빙의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자가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독자에게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는 거는 부록이랑 참고 자료예요. 각 주로 설명을 추가를 해야 되거나 용어의 출처를 확인해야 될 때 어디를 보냐면은 참고 자료나 부록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본문 안에 섞여 있는 사파랑 표를 그 다음에 봅니다. 텍스트보다 양이 훨씬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훑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사실 번역을 하다 보면 본문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표나 그림 안에 있는 텍스트도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쓴 용어나 그림의 용어를 서로 맞춰줘야 돼요. 이게 은근히 손이 많이 갑니다. 여기까지 되면 본문을 볼 것도 같은데요. 아직 저는 본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저자나 원서의 베타 리더의 뒷조사를 합니다. 저자가 쓴 다른 저서가 뭔지 살펴보고요. 유튜브에 강연이나 인터뷰가 있으면 꼭 살펴봅니다. 저자의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요. 원서를 썼을 당시에 그 시점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를 확인합니다. 원서를 썼을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거든요. 본문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구나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생활을 엿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자에 동화돼서 빙의된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쓴 내용을 한국어로 옮기는 게 더 쉬워져요.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에도 없고 부록에도 없는 경쟁 도서를 살펴봅니다. 경쟁 도서를 읽을 때는 원서랑 교차해서 읽어봐요. 같은 내용을 다른 용어로 표현했거나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 읽게 되면 이 책을 검증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촉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리더 후보를 이때 뽑아요. 이제까지 제가 쓰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직장인 번역자가 쓸만한 전략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찍어둔 영상이 있는데요. 번역 전 워밍업 방법이라는 영상이 하나가 있고요. 직장인 번역자의 생존 전략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협업 방법. 다음은 협업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공역을 할 때 분량 배분과 협업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처음 번역을 하게 되면 번역할 분량이 부담되기도 하고요. 마침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역을 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둘 다 도서 번역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공역은 하지 마라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번역은 상품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초보자가 많이 참여할수록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높아지고요. 시행착오가 많아집니다. 익숙하지도 않은데 할 말까지 많아져요? 그러면 실제 작업에 몰입하기가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선은 혼자서 작업을 해보시고요. 베테랑 번역자와 함께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공정 노하우를 익히시게 될 거예요. 디자이너나 베타 리더처럼 다른 역할자와 합도 한번 맞춰보시고요. 그렇게 두어 번 번역 공정을 익히고 나면은 나름대로 요령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좀 쌓인 다음에 공역을 해도 되겠다 라는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야지 시행착오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너지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다른 공역자를 리드를 할 수 있거나 다른 공역자가 나를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공역을 미뤄두시고요. 자칫 잘못 접근하시면 공역이 공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 좋게 공역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그 다음에 고민되는 거는 분량 배분이에요. 이때는 적당히 요령이 필요한데 단순히 페이지로 나누는 것보다 각자가 잘하는 영역으로 내용을 나누는 게 맞습니다. 한 권의 책을 나눠서 작업을 하다 보면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서 문체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각자 맡은 번역이 끝나면 서로의 분량을 교차를 해서 재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의미를 다른 용어로 썼거나 각자가 번역한 부분에서 내용면에서 충돌이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역이 진행되고 나면은 표준을 잡고 싶다는 생각이 날 겁니다. 서로 활발히 소통하고 리뷰도 하면서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균일한 품질이 나오게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번역비를 나누는 거예요. 각자가 기여한 정도가 다르고 각자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비를 나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법 검사나 교정 교육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번역자가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로 비유를 하자면 개발자와
테스트도 안 된 코드를 메인 브랜치에 머지하면 안 되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최소한 내 컴퓨터에서 로컬 테스트는 하고 코드 리뷰를 부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쓴 글을 소리내서 읽었을 때 리듬감이 깨지거나 호흡이 꼬일 정도로 긴 문장은 가능한 한 짧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주술 관계가 맞지 않는 비문은 고쳐주시고요. 맞춤법 검사기를 수시로 돌리면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꼭 메모해두세요. 똑같은 걸로 뒤에서도 또 틀립니다. 베타 리더는 독자의 입장에서 읽기 불편하거나 내용이 잘못된 거를 잡아내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베타 리더가 보기 전에 기본적인 오류는 다 잡아두셔야 됩니다. 아니면 베타 리더가 집중하기 어렵거든요. 편집자는 최종 관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번역서의 품질을 결정하는 마지막 보루예요. 번역자가 아무리 책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출판 분야의 전문가는 편집자입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손색없게 모양을 갖추는 것은 편집자의 고유 영역이에요. 간혹 교정된 내용에 대해서 번역자와 편집자의 의견이 갈라지기도 하는데요. 자주 소통하면서 풀어주시되 정 결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현업 담당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립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베타 리더 중에는 현업 담당자를 넣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웬만한 용어들은 실제로 쓰는 용어들로 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내용도 정확하고 신뢰도도 높아집니다. 인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품질이 안정화되고 나면은 가제본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실제로 인쇄될 모양과 가장 흡사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앞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교정 교육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종이에 찍고 나면 안 보이던 오류가 많이 보여요. 끝까지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협업을 했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협업 에피소드를 번역의 재창조는 무죄,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상을 찍어둔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 팁. 이제까지 번역할 때의 공정과 협업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가벼운 내용으로 번역할 때 쓰는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저자도 사람인지라 원서 자체에 오류가 남아있기도 해요. 다만 이미 정오표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번역할 샘플 책을 받았던 시점이랑 정오표에 오류가 보정된 시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서 사이트의 정오표 페이지는 수시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서의 오류를 발견을 하면요. 이거를 원서 저작권자에게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역자와 저자 간의 직접 컨택은 피하시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서의 오류를 편집자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세요. 편집자가 한국 출판사,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해외로 전달을 하게 되고요. 해외 에이전시는 해외 출판사를 통해서 저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줄 겁니다. 간혹 저자가 SNS 활동을 많이 하고요. 저자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통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채널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뒤탈이 없으니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일본 저자나 출판사는 싫은 걸 싫다고 드러내서 말을 하지 않거든요. 소통을 할 때는 오고 가는 말의 뉘앙스를 잘 캐치해서 서로에게 폐가 되지 않게 지킬 수 있는 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서는 누가 고르는지,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판사가 주도해서 원서를 정하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번역자가 주도해서 원서를 정하는 버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출판사가 주도할 때는 출판사의 라인업 계획에 따라서 주제를 정하기도 하고요. 해외 출판사의 신간 소식을 모니터링하면서 번역할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이 되는 책을 고릅니다. 번역서는 엄연한 상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간혹 출판사의 전략상 돈이 되지 않는 책이라 하더라도 라인업을 다변화시키거나 출판사만의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을 고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번역자가 원서를 고르는 버텀업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번역자가 관심이 있거나 잘하는 분야로 책을 고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그 책이 신간이 아니라면 출판사가 그 책의 존재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번역자가 출판사에게 이 책을 번역하고 싶다고 제안을 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은 우리가 회사에서 제안서를 쓰는 과정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책이 왜 좋은지, 대상 독자가 누구인지, 예상되는 판매 부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이 책을 번역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어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젠가 번역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요, 내가 번역하고 싶은 책과 나의 번역 수준을 소개하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번역할 때 반말을 쓰나요? 존댓말을 쓰나요? 처음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깁니다. 사실 저도 초보 때 이 질문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경험이 좀 쌓이니까 이거는 반말로 할게요, 이건 존댓말로 할게요 라고 오히려 제가 거꾸로 제안을 주는 입장인데요. 가령 원서가 영어로 되어 있으면 평어가 자연스럽고요, 원서가 일본어면은 존중어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 원서는 지시형이 많아요. 근데 일본어 원서는 권유형이 많거든요. 이거는 해당 언어가 속해 있는 문화나 저자의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앞에서 번역을 할 때는 저자의 빙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자의 감정 상태를 모방을 할 수 있으면 문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어떤 문체를 쓰시더라도 한국어로 옮길 때는 짧은 문장으로 담백하게 쓰시는 게 좋아요. 장황하게 늘어서 쓰면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단 몇 마디 단어로 표현하기 힘든 개념은 할 수 없이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도 여러 문장을 쓰더라도 각각은 짧은 호흡으로 읽을 수 있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번역이 잘 된 책은 와, 이 책이 번역서인 줄은 몰랐어 라는 칭찬을 듣거든요. 옆 사람에게 말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짧은 호흡으로 간결하게 생각을 옮겨보세요. 만약에 문체를 정했다면 편집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편집자가 임의로 존중어를 평어로 다 뒤집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서에서 존중어로 썼던 글을 무리하게 평어로 줄이게 되면은 그 원서에 있던 친절한 느낌이 사라져요. 그래서 읽을 때 지시받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문장을 소리내면서 읽는 스타일로 만들었을 때는요, 문장이 짧아지면서 리듬감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리하게 평어로 고쳐 쓰다 보면 흐름에 맞춰 쓴 단어가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어 선택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문장을 완전 새로 쓰는 거예요. 문체를 결정하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결국 문체는 저자의 의도를 잘 살리면서 독자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번역하면서 어려운 점이 직역을 하냐 의역을 하느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역을 해야 됩니다. 독자는 번역서를 보는 거지 원서를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원서의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원서가 궁금하지 않도록 내용을 잘 옮기는 게 좋은 번역서입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실수가 뭐냐면요, 문법이나 표현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의미와 단어를 꼭 1:1로 매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말 자체를 번역을 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고요. 원서를 읽었을 때 머릿속에 이미지를 일단 그리세요. 머릿속에 이미지가 일단 그려지면은 사전적인 단어의 뜻이나 단어의 개수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머릿속의 그림을 내 입으로 말하듯이 그대로 옮겨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전은 참고를 할 때 쓰는 용도지 반드시 그 사전상의 뜻으로 치환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애당초 단어라는 게 그 나라별로 쓰는 언어가 담을 수 있는 정보량이 다르거든요. 담고 있는 정보량이 다른데 그거를 1:1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담아야지. 단 예외는 있어요. 업계에서 사용하는 주요 키워드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확한 정의나 출처를 확인할 수 있게 원어를 반드시 배경 표기하셔야 됩니다. 영어라면 영어 스펠링을 써주시고요. 일본서라면 동음의어가 많기 때문에 한자로 배경 표기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학 용어가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말하는 정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책을 읽다 보면은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걸 감을 잡을 텐데요. 그때는 반드시 사전에 한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 기간, 작업 시간. 이제 when이라는 주제로 번역 기간과 작업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출판사나 번역자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기간은 전업 번역자가 아니라 일반 직장인이 퇴근 후에 번역하는 것을 가정한 기간입니다. 보통 출판사에서 계약을 한 다음에 완전 원고를 받기를 원하는 시점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예요.
직장인이 번역할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다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한 시간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보다 더 줄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번역 의뢰를 받게 되면요, 출판사에 출간 희망하는 날짜가 언젠지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업무 일정으로 소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해내기 어려우면 거절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고 있는 업무에 프로젝트 오픈일이 잡혀 있거나 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실제 작업 시간은 더 늘어나거든요. 이때는 버퍼까지 감안해서 납기일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완전 원고가 전달이 되고 나면 북 디자인이 나오는데 일주일에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디자이너도 대부분이 프리랜서라서 그분의 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후는 편집자의 일정에 따르게 되고요. 최소 교정을 3번 정도는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각각은 1주에서 2주 정도 걸려요. 왜냐면 주고받아야 되니까. 편집자 일주일, 번역자 일주일,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의외로 인쇄는 빨리 끝나요. 주의해야 되는 거는 다이어리를 찍거나 캘린더 수요가 몰리는 연말 연초에는 인쇄 일정이 살짝 미뤄질 수는 있어요. 결국에 번역을 시작하고 책이 완성될 때까지는 빠르면 6개월 정도, 늦어도 12개월, 품질이 안 좋으면 더 오래 걸릴 수는 있고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IT 도서라고 한다면 3개월이나 6개월 주기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스크린샷을 새로 다 뜨거나 소스 코드를 패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그 제품의 업데이트 주기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책의 분량을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책마다 다르겠지만 IT 도서인 경우에는 300에서 400페이지짜리가 보통이에요. 이 정도 분량이 독자가 지치지 않을 정도의 필요한 정보를 담아내기 좋은 양이거든요. 전업 번역자가 아니라면 퇴근 전후에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일단 확보하셔야 돼요. 아침형 인간인지 야간형 인간인지에 따라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서 번역 전략을 다르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평일 기준으로 아침에 1시간, 점심때 30분, 저녁에 1시간 정도로 시간을 나누는 게 좋았어요. 점심때는 원서나 원서랑 관련된 참고도서를 읽을 수 있거든요. 주말에는 4시간 정도 시간 잡아주시면 진도가 밀릴 때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 단 토요일이나 일요일 둘 중 하루는 가족을 위해 써주세요. 가족이 소외되면 번역 작업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를 키운다면 아이는 일찍 재워주시고요. 아이가 잠든 후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작업을 하시면 시간이 얼추 맞을 거예요. 완전 원고를 전달할 때까지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잡으시고요. 버전 업그레이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된다면 한 달 정도 더 작업 시간을 잡아주세요. 번역 경험이 쌓이다 보면 효율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는데요. 책의 난이도가 항상 같은 건 아니라서 작업 속도가 드라마틱하게 빨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시행착오가 줄어들면 피로도가 떨어지고요. 툴을 잘 활용하면 반복 작업이 줄어들어서 생산성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틈틈이 유튜브에서 편집 툴의 기능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다른 번역자나 다른 편집자들은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한번 보시면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시행착오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번역해도 문제가 없나요? 겸업금지 아닙니까? 이런 질문도 종종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소속사의 정책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신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거기까지 안 찾아보셔도 되거든요. 회사를 다닌다는 말은 그 회사와 고용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키가 되는 거는 업무에 지장을 주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강의나 출판 활동을 임직원의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회사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회사가 허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팀워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서로 윈윈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서로에게 해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참고로 번역서는 원서의 내용을 옮기는 거라서 업무 지식을 승인 없이 썼다거나 회사의 내부 영업 비밀을 유출을 했다는 등의 보안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원서가 이미 돈을 받고 파는 다른 회사의 상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번역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속한 회사에 불이익이 가진 않습니다. 가장 깔끔한 건요, 업무 시간에는 업무에 집중하시고요. 필요하다면 회사의 관련 부서와 사전에 교감을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 정책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다 끝내고 나면요, 마음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번역하기 좋은 장소. 이제까지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번역하기 좋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내 공간 활용법입니다. 일단 직장에 속해 있으면 고용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근무 시간에는 번역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단 점심시간처럼 휴식 시간에는 개인 용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서를 읽거나 관련된 참고 자료를 찾아보는 것 정도는 자기 개발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서는 책을 읽는 정도로만 공간을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왕 작업을 하신다면 때와 장소를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그리고 그 공간에 들어서면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여유 시간이 있으면 30분 정도는 책을 볼 수 있거든요. 책을 보지 않는다면 유튜브로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업무가 끝났다면 마음껏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합시다. 가장 추천드리는 곳은 동네 도서관이에요. 지역 도서관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보시면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회사에서 가까운 곳, 집에서 가까운 곳, 위치를 확인해 두시고 시간이 될 때 회원 가입을 해두세요. 온라인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 전자책으로 볼 수 있고요. 열람실을 이용하거나 책을 대출하려면 방문 접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보통은 열람실을 밤늦게까지 개방을 하거든요. 퇴근이 늦더라도 들러서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일정 규모가 되는 도서관은 일반 열람실 말고도요, 노트북 열람실이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용할 것은 노트북 열람실입니다. 일반 열람실에서는 키보드 타이핑 소리 때문에 퇴실 조치될 수가 있거든요. 간혹 도서관에서 키보드 스킨이나 무소음 마우스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대신 요즘에는 코로나가 극성이니까 개인용으로 하나씩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적당한 백색 소음도 있었으면 좋겠고 카페인이랑 당도 필요하다면 인터넷이 잘 되는 카페도 괜찮습니다. 사실 카페가 좀 시끄러운 편인데요. 주변 사람들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어폰은 필수입니다. 번역은 언어를 다루는 작업이라서요. 다른 사람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면 간섭이 심해지거든요. 이럴 때는 아예 번역을 그만두시고 맞춤법 검사를 하시거나 참고 자료를 찾아서 보시거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주변의 소음을 뭉개버릴 수 있는 유튜브 참고 자료 강력 추천합니다. 만약에 번역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면요. 질의서를 정리를 하시거나 진척 메일을 확인하시거나 번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참고로 저는 카페에서 집중이 되지 않을 때는 SNS를 확인하면서 배탈이더 후보를 찾거나 배탈이더 섭외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번역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할 때 그 시간을 활용을 합니다. 번역을 하는 이유. 이제 마지막 주제예요. 번역을 왜 해요? 번역을 하면 뭐가 좋아요? 번역을 하면 뭐가 안 좋아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번역할 때 힘든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의외로 번역할 때 힘든 거는 IT 지식이나 외국어 때문이 아닙니다. 단어를 고르는 게 어렵기는 한데 찾아보는 수고나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본다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단어를 못 골랐다고 해서 막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진짜 힘든 거는 소통입니다. 해외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회신이 늦어진다거나 번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작업용 원서 파일이 늦게 온다거나 사실 이런 건 약과고요. 편집자하고 작업 방식에 대해서 이미 조율이 다 끝났는데 상의 없이 방향을 확 틀어버린다거나 이제까지 진행 사항을 실컷 공유도 하고 리뷰도 다 끝냈는데 딴소리를 할 때는 정말 멘탈이 무너지죠. 사실 원서 파일이 늦게 오는 거는 견딜만 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원고 검토할 때 받았던 파일이 있긴 하거든요. 질의서 회신이 늦는 것도 뭐 참을만 해요. 왜냐면 플랜 A랑 B를 둘 다 만들어 놓고 회신이 오는 대로 취하면 되니까요. 근데 편집 과정에서 소통이 잘못 꼬이는 경우에는 이거는 좀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번역자는 번역할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일 거예요. 근데 편집자는 출판 분야의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편집자가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다만 사전에 협의했던 일을 상의 없이 번복을 한다거나 배탈이더 확인까지 끝난 거를 뒤집어 버리는 거는 이건 진짜 맥 빠지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서 진척 확인을 위해서 원고 공유도 하고 의견 주고받을 때 참조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그 내용들을 안 봤다는 얘기예요. 명백히 변화 관리에 실패한 거고요. 품질 관리에 실패한 겁니다.
어떤 판단이 맞았느냐가 사실은 이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멘탈도 깨지고 그 다음에 소통하기가 힘들어져요. 사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고쳐질 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작업한 게 아깝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파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집자가 잘한다, 번역자가 잘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합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역할자들이 시너지가 잘 날 때 좋은 책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어느 정도 경험이 좀 쌓여서 자기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주변 협업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나는 조금 이런 스타일이에요 라고 하는 거를 터놓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단점은 단점대로 보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번역이든 뭐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셨다면은 두 손 꼭 잡고 끝까지 완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번역을 왜 하나요? 어떤 점이 좋아요? 라는 질문이에요. 일단 번역으로 돈을 벌기는 힘듭니다. 시급으로 치자면은 편의점 알바가 더 많이 벌어요. 이건 번역 단가가 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려면 재작업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의미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하나를 꼽으라면은 여기저기 흩어진 지식과 경험을 하나의 책을 정리하게 되면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성취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책을 세상에 내놓으면은 자신의 재능으로 사회에 기여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만족감이 상당히 커요. 혹시라도 회사 업무에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무력감에 빠져 있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내가 원하는 책을 만들고 나면은 자기 효능감도 채워져요. 그것 말고는 외국어 실력 자체는 더 나빠지지 않을 정도로 유지가 돼요. 오히려 한국어 실력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향상돼요. 고등교육을 마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맞춤법 생각보다 많이 틀리고 띄어쓰기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접할 일이 정말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독자나 저자나 베타리더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되면은 시야가 더 넓어지고 활동폭도 커집니다. 이런 경험은 절대 돈으로 못 사요. 예전 같으면 말도 못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책을 매개로 해서 용기 내서 다가설 수가 있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이때는 번역서가 일종의 초대권이나 출입증 같은 역할을 해줘요. 심지어 번역서니까 이런 네트워크가 해외까지 뻗어가는 거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책이라는 매개물로 해외 친구를 더 많이 만들어 보세요. 발표 내용 정리. 이렇게 해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아직 다 말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얘기들은 다른 주제로 좀 엮어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컨대 IT 도서 번역자를 꿈꾸신다면 외국어보다는 한국어를, 돈보다는 자기 효능감을, 지식보다는 사람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번역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